71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한 가지 생각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노후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50대, 6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수도권 10억짜리 아파트, 빚 하나 없는 깨끗한 통장,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10년 전만 해도 저는 여유로운 노후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소형 아파트와 반토막 난 주식 1억 원뿐입니다. 5억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만큼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실수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저는 30대에 퇴사해서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 남편과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비까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딸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괜찮은 남자와 결혼까지 했고요. 60대 중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여보. 남편이 60세에 은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연금, 그리고 수도권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우리에게는 충분해 보였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받았죠. 하지만 남편의 은퇴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퇴직 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허전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공허함이 몰려온 거예요. 우울감까지 생기더라고요. 매일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저도 답답했습니다.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면접마다 돌아오는 답변이었어요. 한국에서 50대 이상의 90%가 일하고 싶어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청소나 허드렛일 정도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최저임금 미만으로요.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했던 남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왕년에 팀장으로 일했던 자존심 때문에 남편은 그런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우울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의 자신을 잊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업무 경험을 살려 소에게 비용을 받으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생계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 무료한 노후의 새 활기를 찾은 남편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 걱정이 앞섰어요.
노후 평균 필요한 생활비가 350만 원인데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은 2명 합쳐도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인 사람이 70% 이상이라니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걱정해봤자 뭐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그런 걱정 자체가 건강에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지출 절감과 소득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IT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빚에 시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주거지라도 해결하려면 1억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망설임 없이 1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재기할 때까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1년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비용 1억 원까지 더 지원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 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퇴직금이 거의 다 들어간 셈이었죠. 고마워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계속 어려워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신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봐요. 한 달 만에 200% 수익이 났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불안했어요.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큰 수익을 보여주니까 아버지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위험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게 아니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아들이 알려준 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수익이 났거든요. 일주일 만에 20% 올랐어요. 아들 말이 맞네. 이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구나. 하지만 2달 후 그 코인은 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뉴스에서 그 코인 회사가 사기였다고 보도되더라고요. 아들은 또다시 투자를 권유했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하지만 아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서 많은 돈을 끌어들인 상태였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손해를 보게 만든 거죠. 신용을 완전히 잃었고 급기야 며느리마저 이혼하고 떠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왜 이래요? 엄마는 왜 안 와요? 7살짜리 손주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과의 돈 관계는 완전히 끊고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색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딸이 문제였어요. 아들에게 준 돈 이야기를 들은 딸이 화를 내면서 따져왔거든요. 엄마, 오빠만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오빠는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야. 너는 잘 살고 있잖아. 잘 산다고요?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원비, 육아비,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딸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주려고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원을 딸에게도 줬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6억 원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빠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 서운해요. 대학 등록금도 오빠가 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더 줘야 되는데? 최소한 오빠만큼은 줘야죠. 2억 정도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은 총 3억 5천만 원. 코인 손실액까지 합쳐서 4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했나 보죠.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어서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코인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이제는 안전한 국내 주식으로 투자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은 현금 2억 원이 집 말고는 우리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조사하고 공부해서 우량주 2종목에 1,000만 원씩 분할 매수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주식이었죠. 다행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한 것이 한 달 만에 20% 수익이 나서 바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400만 원 수익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내가 가진 현금 2억을 다 넣었으면 4천만 원 수익이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독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매도한 주식이 급락했어요. 잘 팔았구나 싶어서 안도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싸진 상황을 보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격에 사면 지난번 가격만 되어도 30% 수익이잖아. 엄청난 기회 아닌가. 그 종목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떨어져서 물타기를 한다며 1억 원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2억 원 전부를 한 종목에 넣은 거예요. 다행히 며칠 후 반등해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로 전환되더라고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제 좀 더 오르면 팔자. 하지만 그 이후의 급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이 발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진 거예요. 2억 원이 9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투자를 왜 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매일 밤 후회에 시달렸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혈압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여유로운 노후는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6억 원짜리 낡은 소형 아파트와 연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은 1억 원도 안 되었어요. 긴축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외식도 줄이고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인지 당뇨가 악화되더니 합병증까지 생긴 거예요. 한 달간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비만 5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네. 무슨 소리야. 건강이 우선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건강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에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어요. 저도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이러다가 우리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밤에 잠 못 이루며 계산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연금은 2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매달 적자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김씨 할머니가 있는데 항상 남의 험담만 해요. 어디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어디 누구는 자식이 못한다더라. 박 씨네는 아들이 사업 망해서 부모 돈 다 날려먹었다더라. 우리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 말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할머니를 멀리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해요.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는 또 다른 타입이에요.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데 연봉이 억대야 억대. 처음엔 들어주지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워하더라고요. 박 씨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니까 본인도 분위기를 느끼고 자중을 했지만 그 성향은 얼마 안 지나서 또 시작되었죠. 그 뒤로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사람들 있는 곳에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지내야만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노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하고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자기 자랑이나 험담은 절대 금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증오하고 싫은 사람은 빨리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아들을 원망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제 자신만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최 씨 할아버지가 있는데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한테 배신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해요. 듣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최 씨 할아버지만 혼자 과거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도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다 내려놓자고요. 그래야 제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노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희생과 집착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나요? 가족 관계만 망가졌을 뿐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고 딸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다 큰 자식에게 너무 많이 희생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야 해요. 자식과 서로 의존적이지 말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욕심입니다. 저는 70대까지 일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젊을 때 생각과 달리 막상 노년이 되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자신감만 믿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 때문에 투자에까지 손을 댔고요. 투자로 잃은 돈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었어요. 노후에는 보수적인 금융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나 안정적인 배당 외의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제 친구 중에도 코인 투자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하더니 수익이 낮아 점점 더 큰 돈을 넣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다가 결국 3억 원을 모두 잃었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나쁜 인간관계입니다. 험담하고 자랑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남은 노후를 즐기며 사세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말고 수영, 주변 산책, 독서나 취미 활동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서 읽고 가끔 남편과 함께 영화도 봅니다. 예전처럼 비싼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우리 동네 정씨 할머니는 70대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해요. 매주 복지관에서 서예 모임에 참석하시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세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정씨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이거예요. 노후 자금은 노년의 나를 위해 다 쓰고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아끼다가 결국 못 쓰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노후를 즐기세요. 물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미리 다 주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씨 할머니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다 증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눈치를 주더라고요. 엄마, 용돈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귀찮아하는 게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의 그 서러움이란 이씨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 내 돈을 미리 다 줘놓고 이제 와서 구걸하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복잡해지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저는 이제 남은 돈은 제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마음의 여유를 주더라고요. 세 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70대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80대, 90대까지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김씨 할아버지가 계신데 85세인데도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매일 새벽에 운동하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세요.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아직 할 일이 많거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부러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네 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건강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저도 이제는 건강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아요.
병원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도 당뇨 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요. 이 나이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모범적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늦었지만 건강 관리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래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만큼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졌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고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라도 끝까지 건강하게 지내자. 친구들과 매번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돼요. 71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를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 노후 자금 관리, 인간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인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다 쓰고 떠날 생각으로 노후를 보내세요. 그리고 건강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큰 실수한 건 적정선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자식 사랑도 적정선이 있고 투자 욕심도 적정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죠. 노년에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최근에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88세까지 사는 것, 그리고 제가 겪은 실수들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려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삶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건강과 평안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투자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는 훨씬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을 만들어요. 제가 5억 원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은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과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71세 어머님의 경험담 저희가 참 깊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억 아파트에 연금도 넉넉하셨다고요? 정말 여유로운 노후, 그걸 딱 그리셨는데 지금은 많은 걸 잃으시고 후회 속에 계시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내주셨던 그 마음. 지금 70대 전후 부모님 세대시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제 시대가 변했고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도 돌봐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노후에 뭘 경계하고 또 뭘 지켜야 할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뭐랄까,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그 세대의 무게, 또 귓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후 준비가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처음엔 풍족했지만 자녀 문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투자 실패, 이걸로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되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볼게요. 처음엔 정말 남부러울 곳 없어 보이셨어요. 남편분 퇴직금에 연금에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있으셨고 자녀분들도 잘 키우셨고 손주 보는 기쁨도 누리시고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딱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첫 어려움이 남편분의 은퇴 후 공허함,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감 여기서부터 시작됐네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풍족해도 은퇴라는 게 참 예상 못한 심리적 경제적 공백을 만들거든요. 특히 노후에 월 한 35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예상하셨는데 부부 합산연금이 250만 원 수준이니까 거기서 오는 현실적인 부족함, 이걸 느끼셨던 거죠.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려 하셨는데 진짜 위기는 다른 데서 왔어요. 네, 바로 그 자녀 문제였죠. 아드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 문제 해결해주고 재기하라고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아드님 권유로 코인 투자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5천만 원 손실을 보셨고 또 딸에게도 형평성 때문에 1억 원을 주시면서 결국 집까지 줄여서 이사하셨다고요. 결국 자녀 문제로만 3억 5천, 코인 손실까지 하면 4억 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가족 관계도 좀 안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 자식 위한 마음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서 적정선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지원이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좀 늦추고 결국 부모님 자신의 노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 그 후에 또 손실 만회하려고 좀 조급한 마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초반에 약간 수익이 나니까 괜찮구나 하고 더 큰 돈을 넣으셨다가 결국 투자금 2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잃는 더 큰 손실을 보신 거예요. 이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과 분리라는 것 사이의 균형, 그 위험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남은 건 줄어든 아파트하고 연금뿐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긴축 생활 시작하시고 해외여행은 뭐 꿀도 못 꾸고 손주 용돈 주는 것마저 부담스러워지셨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분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사연자분 본인도 스트레스성 질환 때문에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셨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셨는데 그 주변에 맨날 남 험담하는 김씨 할머니나 자기 자랑만 하는 박씨 할아버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이 관계의 질이 노년기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타인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점, 또 과거에 대한 원망에 갇혀서 현재를 괴로워하는 최씨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 하신 점, 이게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으로 꼽으신 것들, 이게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지나친 희생과 집착, 이걸 끊어내야 한다. 이 말씀이 참, 네. 네,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노년의 과욕, 특히 감당 못할 투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이라는 교훈도 주셨고요. 험담이나 자랑, 과거에 집착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계 습관도 정리 대상이고요. 반대로 그럼 뭘 지켜야 하냐? 지켜야 할 것으로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산책이나 독서 같은 그냥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돈, 안전장치로서요. 그리고 희망, 건강,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은 유산 생각 말고 나를 위해 다 쓰고 즐기겠다, 이 다짐. 이게 참 핵심적인 변화 같아요. 사연자분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쳤던 그 부모님 세대의 헌신. 거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니까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적정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돈보다 시간과 건강,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진짜 재산이라는 마지막 말씀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편분과 소소한 행복 찾으시고 손주들 커가는 모습 지켜보는 거, 이런 새로운 목표들이 사연자분의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어쩌면 오늘 사연자분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나는 지금 나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